제롬 파월이 이 총을 넣다 뺐다 하면서 추가 금리 인상까지 시사하고 있습니다. 그냥 접심을 떠놓고 페드한테 제발 미국 물가 알아서 잡히게 해주세요.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토마입니다. 요즘 국제정세가 심상치가 않습니다. 가뜩이나 미중 패권 다툼이 한창인 와중에 우크라이나 전쟁은 끝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북한은 불난 집에 불이 더 잘 붙으라며 러시아에 탄약까지 지원하고 있죠. 역사적으로 미국의 우방국이었던 사우디는 러시아랑 손잡고 원유 감산을 올해 말까지 연장을 하며 보란듯이 바이든의 뒤통수를 후려쳤습니다. 정치, 외교, 경제 관련 골칫거리들이 국내외에 산재 있는 와중에 하필이면 10월 7일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급습해 중동에서의 또 다른 전쟁이 발발하며 한치의 앞도 예측하기 힘든 현 상황에 더 큰 불확실성이 추가됐습니다. 한동안 기름값이 쭉 올랐다가 그래도 물가 좀 잡히는 것 같고 경기도 슬슬 쿨 다운되는 느낌 아닌 느낌 들지 않냐라는 심리에 쭉 빠지던 원유 가격이 다시 스멀스멀 올라왔습니다. 또 전쟁으로 불안감이 확산되니 전 세계의 자금이 세계 최고 안전자산인 미국채로 쏠리며 금리가 5% 가네마네 하던 게 순식간에 4.55%까지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잠시 소비자 물가를 선행하는 9월 생산자 물가가 예상치보다 높게 나오며 6월 잠깐 바닥을 찍고 다시 주춤주춤 오르는 듯한 움직임을 보이자 시장은 이거 내가 생각했던 그림이 아닌데? 라는 반응을 보였고 다음날 소비자 물가지수도 여지없이 예상치보다 0.1% 높은 3.7%로 발표돼 시장이 매번 뇌피셜로 그렸다 지웠다 반복해대는 빠른 물가 하락, 빠른 금리 인하, 시장에 돈 풀려서 주식 떡상하는 그림이 여지없이 뚫렸다는 걸 보여줬습니다. 때문에 언론에 나올 때마다 앵무새같이 higher for longer 만 외쳐대던 연준 인사들의 말이 빈말이 아니겠구나 아차 싶어 그동안 꾹 눌려왔던 장기국채 이자율이 뒤늦게 파바박 치솟으며 마침내 10월 24일 일시적으로 5.02%를 찍었습니다. 서브프라임 이전 2007년 이래로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야, 그래도 여태까지 이 금리 올린 게 있는데 인플레이션 3.7%? 뭐 그거 2% 목표치에서 1% 조금밖에 높은 것 같고 뭔 호들갑이냐 하실 수 있겠지만 세부 항목을 들여다보면 오히려 물가가 금방 잡힐 거란 얘기가 더 큰 호들갑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9월에 하락한 물가 항목은 가스, 중고차, 의료품 딱 이 세 가지입니다. 이외 나머지 모두 상승했습니다. 가솔린은 한 달 사이에 2.1%, 이외 연료는 8.5%씩이나 폭등했고 나가서 사 먹는 외식도 한 달 사이에 0.4% 증가했습니다. 매월 꾸준히 외식비가 비싸지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더불어 페드가 서비스 물가 중에서 가장 중요시 보는 항목 중 하나인 주거비는 7월에 0.4, 8월 0.3%로 증가폭이 둔화되는가 싶더니 이내 9월에 0.6%로 다시 치솟았습니다. 분명 올 상반기만 하더라도 금리를 가파르게 올린 덕택에 월세가 싸졌으니 주거비 인플레이션도 올해 중반쯤이면은 감소될 거라고 제롬 파월이 호언 장담을 했었는데 왜 주거비가 다시 말썽일까요? 올 상반기까지만 해도 시험 기간에 시험지 뒷장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앞장만 문제 대충 풀고 시험 끝났으니 빨리 집에 보내달라고 선생님한테 떼쓰는 학생처럼 시장도 와 물가가 1년 사이에 9%에서 3%대로 빠르게 내려왔으니 인플레이션 컷 금리 인상 끝 외치면서 페드한테 빨리 금리 내려달라는 분위기였죠. 하지만 앞서 설명드린 대로 higher for longer 금리나 꿈깨라는 말에 정신이 번쩍 들면서 장기국채 금리가 폭주기관차처럼 치솟았죠. 장기국채가 치솟았다는 말은 곧 장기간 빌린 돈에 대해 지급해야 하는 이자율이 증가했다는 말과 같죠. 이 말은 즉슨 10년, 20년, 길게는 이 30년 장기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사는 모기지 이자율이 가파르게 치솟았다는 말과 같습니다. 10년물 이자율은 그래도 5%를 찍고 이 지지선 아래로 잠깐 내려와줘서 숨쉴 틈이라도 줬지 30년 모기지 이자율은 가차없이 최근 일주일 지날 때마다 0.1% 내지 금리가 쭉쭉쭉 올라 어느덧 7.9%로 8% 가까이 육박했습니다. 2001년 이래로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야, 그래도 2000년대도 고금리였고 그때도 다 사람들 대출 받아서 집 사고 했는데 뭘 또 호들갑이냐 할 수 있습니다. 저 때는 양적 완화 제로금리 시대
이전이기 때문에 6에서 8%대의 모기지 금리가 정상 수준이었고 각자 주머니 사정에 따라 해당 금리의 대출을 받았었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가 됐었습니다. 또 6에서 8%로 올라가면 이자 부담률은 33%가 증가하지만 3에서 8로 올라가는 건 부담이 166%가 증가해 지금의 금리 상승 부담이 2000년대보다 못해도 5배는 심하다는 겁니다. 10억 빌리면 이자만 연간 7,900만 원을 갚아야 하는 말도 안 되게 높은 이자 때문에 신규 대출, 재대출은 아예 씨가 말라버렸습니다. 모기지 구매 지수가 1995년 이래로 30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이전 저금리 시절 대출을 받아 집을 산 사람들의 경우 저금리 대출을 포기할 수 없어 사정이 생겨 집을 옮기고 싶어도 당장 살고 있는 집을 팔 수가 없습니다. 코로나로 도시가 봉쇄돼 주택 거래는 무슨 물건조차 밖에 제대로 사러 나가지 못했던 시기보다 주택 거래량이 더 적습니다. 대출이 높아서 집은 못 사. 또 시장에는 매물도 없어. 그러면 자연스레 사람들의 수요가 단기 월세로 몰려들면서 월세가 비싸지겠죠. 월세가 비싸지면 당연히 주거비 물가가 상승하게 되겠죠. 페드는 금리를 가파르게 올렸으니 주거비는 이제 알아서 잡혀주겠거니 생각했었으나 현실은 금리가 너무 가파르게 올라 주택 구매, 판매 양쪽 수요가 동시에 메말라버려 모두가 월세로 몰려가게 돼 주거비가 다시 상승해버리는 이 역설적인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일반 소비자들의 현 경제 상황은 어떨까요? 현 재정 상황이 좋다고 응답한 가구의 비율은 감소하고 나쁘다고 응답한 비율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6개월 뒤엔 어떨 것 같아? 라고 물었을 때도 마찬가지로 더 좋을 거다 라고 응답한 가구 비율이 감소하고 더 나빠질 거란 응답은 올랐습니다. Investors Daily Business에서 발표한 경기 낙관 지수도 경기 전망이 비관적임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개인의 현재 재정 상태 그리고 향후 6개월의 전망도 모두 다 바닥을 기고 있습니다. 지금 고용 좋고 소비 좋아서 GDP가 좋게 나오니까 소프트 랜딩이다 뭐다 하지만 하루하루 현실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 피부에는 고물가 고금리의 여파가 고스란히 전해지고 있는 겁니다. 고금리에 신용 여건이 급속도로 악화돼 돈을 빌리고 싶어도 빌릴 데가 없습니다. 돈이 정말 필요하지만 고금리 이자 감당을 못하는 개인과 기업들에겐 지금 대출은 그림의 떡과 같습니다. 전염병 하나로 하루아침 사이에 전세계 경제가 마비된 코로나 때와 흡사한 침체 상황이 더 오랜 기간 지속되고 있습니다. 서브프라임 사태 때도 지금보단 나쁘진 않았었습니다. 신용이 악화돼가는 와중에도 리볼빙 신용카드 대출 잔액은 꾸준히 쌓여 올라가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의 설문 따르면은 전체 응답자 1000명 중 20%가 넘는 인원이 빚을 내서라도 본인들이 좋아하는 여가 활동을 즐길 의향이 있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본인들 먹고 놀고 하고 싶은 일에 영끌을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놀고 먹고 하는 건 좋으나 남의 돈을 빌려다 즐긴 거면은 당연히 뒷감당은 알아서 해야겠죠. 미국의 신용카드 연 이자율이 21.1%로 통계 집계 1회로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48개월 오토로의 경우 현재 이자율이 8.3%로 2001년 이래로 22년 만에 가장 높은 이자율입니다. 당연히 높은 이자율에 맞춰서 이 연체율도 증가하겠죠. 60일 이상 오토론을 연체한 비율이 통계 집계 이래로 가장 높은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대출을 연체하면 은행에서 이 담보물인 자동차를 압류하겠죠. 작년에 120만 건이었던 압류가 올해는 150만 건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럼 미국만 안 좋냐? 아니죠. 미국의 패권을 넘보다가 부동산으로 살짝 맛이 가버린 중국도 당연히 좋지 않습니다. 최근에 중국이 금리도 낮춰주고 다주택자 부동산 규제를 완화시켜주는 등 여러가지 부양책을 내걸면서 산업 생산, 소비 활동이 예상치보다 좋게 나왔습니다. 덕분에 3분기 기준 중국의 GDP가 전년 대비 4.9% 성장해 올해 성장률 목표치인 5%를 달성할 것이라는 기대감에 고무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10월 18일 중국 부동산 개발업체 비구이비완이 1,540만 달러, 하나로 약 210억 원에 달하는 달러 표시의 역외 채권 이자를 한 달 유예기간 내에도 갚지 못해 사실상 디폴트에 빠져버렸습니다. 총 부채 2,400억 달러, 약 323조 원에 0.006%밖에 되지 않는 조그마한 액수조차 갚지 못해 디폴트하는 회사가 과연 저 어마무시한 부채를 제대로 감당이나 할 수 있을까요? 때문에 주가는 사실상 휴지 조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사실 이번 비구이완 디폴트 그리고 21년 헝다 파산 사태가 이 강 건너 불구경이 아닌 이 강 건너온 불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저는 사실 듭니다. 중국의 부동산이 최근 20년간 기하급수적으로 성장하면서 모두가 중국의 부동산은 대마불사
라고 생각했으나 대마가 잡혀 경제가 무너져버릴 위기에 그냥 빠져버렸습니다. 원인은 2021년 중국 정부가 3대 레드라인으로 부동산 업체들의 부채 비율을 옥죄려다가 과도하게 레버리지를 끌어당긴 부동산 업체들에게 유동성 위기가 본격화된 것이었습니다. 한국의 경우 과도한 부채가 가계대출, 그것도 주담대에 편중되어 있어 양상은 중국의 것과 조금 다르겠으나 위기의 근본은 쪼여지는 유동성으로 결국 동일합니다. 어딘가에서 돈줄이 꽉 막히기 시작하면서 약한 고리가 끊어지게 되고 이게 연쇄적으로 다 터져 나오게 되는 거죠. 어차피 부동산은 대마불사니까 지난번 레고랜드 둔촌주공 사태처럼 뭐 터진다 싶으면 정부가 나서서 막아줄 수밖에 없을 거야. 한국은행 이창용 청재는 말로만 금리 올릴 수 있다 협박만 하지 사실상 금리 올리면은 부동산 터질까봐 이게 무서워서 금리 못 올려. 이런 생각에 긴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가계대출의 인기는 식을 줄을 모릅니다. 사실상 시장 참여자들이 금리 동결을 금리 인하 시그널로 받아들여서 조만간 금리 내리면은 사람들이 대출 땡겨다가 부동산에 몰려갈 테니 내가 먼저 지금 집값 조금 싸졌을 때 무리를 해서라도 영끌에다가 집 사둬야지 라는 생각을 선반영해서 있는 돈 없는 돈 끌어다가 집 사고 있는 겁니다. 때문에 지금 2006년 통계 작성 이래로 가계이자 지출액이 가장 높습니다. 하지만 한국 소비자 물가지수는 8월 3.4%에서 9월 0.3% 상승한 3.7%로 물가가 바닥을 찍고 다시 상승하고 있습니다. 요 몇 개월간 에너지 가격이 가파르게 상승한 게 컸죠. 변동성이 큰 식료품과 에너지 가격을 제외한 근원물가도 7, 8, 9월 3.3%로 요지부동입니다. 근원물가도 이 아래로는 쉽게 내려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기준금리가 2%로 벌어져 있어 1,100원 하던 달러가 지금 1,350원으로 더 비싸졌습니다. 인플레이션으로 물건 가격 자체도 비싼데다가 수입 물가는 상승한 달러에 상승한 물가의 고빈이 더 비싸졌습니다. 그러니 다시 인플레이션이 자극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미국에선 고금리가 더더욱 길게 유지가 되는 와중에 제롬 파월이 이 총을 넣다 뺐다 하면서 언제 쏠진 모르겠지만 아직 한 발 남았다면서 추가 금리 인상까지 시사하고 있습니다. 지금 물가를 잡지 못한 상황에서 한국은행이 시장이 그토록 바라는 조기 금리 인하를 해버리면 부동산에 미친 한국인들 모두가 이 주담대로 뛰어가 다시 주거비가 치솟겠죠. 미국과의 금리 차이는 더욱 벌어져 달러는 오르고 수입 물가는 더 비싸지겠죠. 또 상대적으로 금리가 높은 달러로 자본 탈출 러시가 이어지면서 원화는 약세가 돼 수입 물가는 더더욱 상승하게 되는 물가 데스 스파이럴이 발생해 절대로 금리 인하를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정말 이창용 총재 마음 같아선 당장 금리를 올리고 싶은데 이거 올렸다가 주담대 PF 대출 등 부동산 관련 대출이 어떻게 터질지 모르니 그냥 접신물 떠놓고 페드한테 제발 미국 물가 알아서 잡히게 해주세요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 쫄아서 금리 못 올릴 거냐? 라고 물으시면은 그거는 앞으로 상황에 따라 다를 것 같습니다. 쭉 동결을 유지하다 이 물가가 잡히면 맞춰서 금리를 내릴 겁니다. 다만 앞서 설명드린 20년, 3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한 금리, 신용, 대출, 부동산 판매량 등의 악재들로 인해 경기가 뚝 하고 부러지고 침체에 빠지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레 실업률은 치솟고 이 소비가 박살이 나면서 물가는 알아서 가라앉게 되고 또 침체된 경기를 심폐소생하기 위해 금리를 다시 낮춰줄 것 같습니다. 역사적으로 경기 침체는 항상 실업률 상승을 동반했고 침체기에 소비가 박살이 나기 때문에 항상 물가가 같이 내려왔고 마찬가지로 금리도 가파르게 내려왔습니다. 불확실성이 많아 앞으로 어떻게 될지 한치 앞을 내다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건 한은 총재가 직접 금리 동결은 금리 인하가 아니다. 저금리 기대하지 말고 레버리지 조심해라. 경고를 하고 있으니 확실히 이것만큼은 조심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봐요. 안녕.